어머, 현아 성적 많이 올랐다며? 비결이 뭐예요? 대교 서밋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대교 서밋. 대교 뭐라고요? 대교 서밋이요. AI 맞춤 처방으로 분명히 아니까 분명히 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알면 오른다. 지금 대교 서밋을 검색하세요.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상은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57세에서 85세 사이의 부부 128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모두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아내의 이것이 많을 때 남편들의 당뇨병이 훨씬 느리게 진행됐다고 하네요. 남편들의 건강을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아내들의 이것, 잔소리였다고 하는데요. 듣기는 싫어도 잔소리 덕분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효과가 클 수 있었던 건요. 남편들도 잔소리 정말 듣기 싫어, 지겨워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 옆에는 항상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일종의 보살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잔소리는 사랑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잔소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가정도 건강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사랑 가득한 잔소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거죠? 9월 7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오늘 첫 곡으로 아이유와 수롱이 노래한 잔소리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저도 아이유처럼 이쁘게 잔소리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아침은요.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실은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게 되는 건데요. 부모님의 잔소리,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 스트레스로 여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신다면 몸도 마음도 분명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잔소리도 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 잘 아시죠? 오늘이 절기상 백로라고 하는데요. 밤 기온이 낮아져서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새벽 공기도 이제 쌀쌀하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건강 관련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의로 함께할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화요일은 치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르게 먹고 살기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함께 나눠드릴게요. 자,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6시까지 건강한 아침과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라디오 주치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전화 뒷자리 3117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58세인 남편이 폐색전증이라는 약을 4개월째 복용 중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6개월 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건지, 또 수술하고 나면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안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남편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는 사연 주셨어요. 교수님, 먼저 폐색전증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이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색전이라는 게 꽉 틀어 막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즉 폐에 있는 혈관이 혈전으로 해서 막힌 건데 보통은 이제 다리에 있는 이런 혈전, 핏덩어리가 훅 날라와서 네. 이 폐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폐 동맥을 가지고 막음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네. 생각해 보세요. 폐에 음. 혈관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를 콱 틀어 막으면 네.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예. 그러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지고 여기서 교환이 안 되니까 심장에서는 야, 펌프질을 더해서 저쪽으로 피를 보내. 그러다 보면 그쪽에 저항이 올라가서 네. 심장에도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폐혈전 색전증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가장 위험한 요인은 고령, 오래 누워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외상도 많고 사실 우리가 이 고관절 골절에서 오래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영양 부족이나 골절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색전증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외에도 임신, 출산. 이게 정말 임신하고 출산과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죠. 네. 경구 피임약이 복용 또는 신부전 또 내과적 질환으로서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암 환자에 있어서의 항암 치료 중에 발생한 혈전 등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폐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우선은 갑작스러운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중에 1분은 기침할 때 피가 나온 객혈을 보이는데요. 객혈 증상은 진짜 우리가 심근경색처럼 폐경색, 폐 일부에 혈액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경색 썩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러면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폐경색과 심장경색, 즉 심근경색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쇼크가 나니까 혈압이 훅 떨어지고요. 네. 그러다가 심장정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남편분은 약을 복용하셨대요. 폐혈전 색전증은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이 분야가 전문은 아닌데 네. 우리가 이 혈액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장내과 또 폐동맥 관리하시는 호흡기내과 분들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혈전이 더 생기지 않고 혈전이 뭉치지 않게끔 하는 약물이 네.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와파린이라는 거를 먹게 되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해서 네. INR이라고 하는 이것이 피가 얼마나 잘 묽은지 네. 양육량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꼼꼼하게 받은 시절이 됐었는데요. 네.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혈액 검사도 필요 없고 네.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찾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의 처방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만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 후에 수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수술인 건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혈전이 하지에서 계속 생겨서 즉 다리 종아리에 생겨서 네. 이 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망으로 된 우산같이 생긴 망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대퇴부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걸러내 주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경색이 된 부위를 그곳을 이제 색전술을 통해 가지고 뚫어주거나 아니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술을 또는 수술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은 혈전, 색전증, 그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약물은 계속해서 잘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네. 약물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주치의 그리고 본인의 담당 교수님과 얘기를 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본인 건강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9770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28세인 아들이 10년째 아침마다 토를 해서 저녁엔 거의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있고 아침도 못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는데 염증이라고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일어나면 토를 하는데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검사는 피검사부터 내시경, 운동검사, MRI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를 한다고 하면 위나 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구토를 한다고 하면 보통 위장간염, 식중독, 또 감염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위가 상한 음식을 봤다. 그러면 또 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도 감정적인 이상으로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섭식장애, 편두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선천적으로 소화기 협착증,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십이지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는데 계속 토하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췌장염, 간염 또는 뇌종양, 뇌 손상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드님이 28살인데 10년째 아침마다 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래 구토가 지속되면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10년째 구토를 했다. 예. 이건 내과적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MRI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MRI는 뇌 자기공명 영상을 찍어서 네. 뇌에 생기는 종양 네네. 또는 기질적 이상을 찾았을 것 같고요. 네. 내시경 그리고 운동검사라는 게 달리기 운동검사가 아니라 네. 위식도 운동관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네. 즉 그런 문제가 없고 10년째 구토를 했는데 제가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체중은 정상인데 지속적으로 토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적인 측면에서의 거식증 관련된 진단을 조심스럽게 받아볼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증 때문이라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죠? 뇌내시경 하면 위험은 다 있죠. 네. 원래 보호자분하고 환자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10년째 토를 하고 있고 저녁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네. 아침도 못 먹다. 이거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10년이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몰래 드시거나 영양 섭취를 하니까 10년간 생명 유지가 됐죠. 네. 일단은 뇌종양이나 또는 기타 혈액검사 등으로 호르몬 관련도 없고 위 운동검사, 내시경까지 다 했다고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정신건강의학 쪽으로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권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김수용님께서 남겨주신 질문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비인두암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안이 헐고 먹으면 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교수님, 비인두암 예전에 알려주신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비인두암은 정말 이제 코와 목 뒷부분, 목젖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비인두 쪽인데 거기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또는 염증 반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암이 정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비인두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뇌 쪽으로 침범을 해서 뇌신경 마비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경우 시신경 마비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남자 연예인분이 이것을 극복하고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비인두암은 이분처럼 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인 경우에 진단이 잘 됐다 그러면 네. 수술적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려면 코나 뺨이나 또는 상악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치아에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어이구. 근데 완전 조기인 경우에는 수술적 접근할 필요 없이 또 이 비인두암이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어요. 참 세상이 많이 발달했죠. 네.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암이 있는 부위만 태워서 없애는 치료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네. 수술적인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도
전신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뇌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방적인 이 방사선 치료와 함께 항암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입안이 헐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 치료의 부작용인 건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암 치료 자체가 구역 구토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두통을 호소하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시술과 치료가 끝난다면은 대부분 다 회복하십니다. 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구강 건조증과 미각 상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료 중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을 해야지 빨리 회복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치아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치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잘 드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닥터 유 퀴즈 문제 내주세요. 이게 심근경색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혈전이 폐를 콱 틀어막는 증상입니다. 네. 질환입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의 건강을 함께 지키자는 의미에서 건강한 아침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아침 가을 특강, 당뇨병의 모든 것,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대한당뇨병학회, 카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내분비 내과에 계시는 김성래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국민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당뇨,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 미리미리 질문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무료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치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도 치과 전문의 정보윤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과도 이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요. 치과는 하면 할수록 참 중요한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원장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임현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74세인 집사람이 턱이 아파서 음식을 먹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아파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영양 부족이니 잘 먹으라고 하면서 약을 2주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은 증세가 호전되는 듯 하다가 완치가 안 돼서 다시 내원해 턱 관절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그 후로 더 아프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플란트를 5개 했는데 그게 원인일 수 있는지요? 아내는 키가 160에 48kg으로 마른 편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턱관절 문제가 정말 영양 때문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의 문제라면 전부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원장님, 턱관절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턱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지, 이분은 임플란트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턱관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턱관절과 관련된 또 증상은 네. 즉 전신 컨디션이나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임플란트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실제 임플란트 자체가 턱관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사실 이 교합 관계, 치아들이 위아래 치아가 씹히고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교합 관계가 턱관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또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약을 한 2주일 처방받아서 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양 문제로 만약에 직접적인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턱관절의 통증이나 염증 상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그 해당 부위에 뭐 세포 작용이라든지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해소가 네.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영양 관계가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원인으로 딱 영양 문제를 꼽기에는 사실 직결되는 어떤 관계를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긴 합니다. 네. 이 턱관절 통증 심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턱관절에서 생기는 이 관절염, 이거 기본적인 뭐 무릎이라든지 발목, 손목 여러 가지 전체 기관에서 관절이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절염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다 공통적으로 일단 갖고 있고요. 네.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이런 관절에서 생기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어야 우선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사람이 수면을 할 때 보통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수면을 할 텐데요. 네. 수면 방향이 턱관절에도 영향을 주는데 아.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 자,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눌리기 때문에 턱관절은 실제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이루어진 관절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대칭적으로 힘을 가하게 돼서 관절에 염증이 해소되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침 시에는 가급적이면 뒤통수를 대고 하늘을 보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껌을 씹는다든지 식사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음식을 드신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 부분의 움직임 양도 많아지게 되고 계속해서 사이에 관절 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염증 해소되는데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평상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냥 쉬거나 할 때 턱을 괴고 있는다든지 하면 턱관절에 역시 또 과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도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턱관절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뜨거운 찜질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 뜨거운 찜질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건조한 상태의 뜨거운 것보다는 젖은 상태, 즉 습기가 있는 상태의 뜨거운 것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찜질을 할 때는 보통 아픈 부위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턱관절은 관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과 신경들도 모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턱관절에 관여하는 근육 부분도 찜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턱관절에 관련된 그런 저작근들은 보통 머리의 옆부분에서부터 턱 밑에 부분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넓은 부위에 찜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면 그쪽만 또 찜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은 양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두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넓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따뜻한 뜨거운 찜질, 온찜질인데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턱 부분까지 감싸서 온찜질을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거기 하나 또 습기가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775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정 원장님, 저는 임플란트를 한 상태인데요.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임플란트에 구멍이 생겼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장님? 아마 임플란트에 뭔가 혀를 대봤는데 구멍이 뚫린 것 같다. 내지는 거울로 봤는데 뭔가 구멍이 까맣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임플란트를 만들 때 네. 그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와 치아 머리 부분을 연결할 때 그 연결해주는 나사를 위한 통로를 네.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통로를 치아 머리와 픽스처를 연결한 뒤에 일반적으로 뭐 레진이라든지 글래스 아이오노모라든지 이런 재료들로 막아주게 되는데 네. 이 구멍을 막아준 재료가 떨어졌군요. 탈락했거나 오히려 네. 밀려 들어갔을 경우에 구멍이 생겼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임플란트에는 충치 같은 게 생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플란트 자체는 인공 보철물이기 때문에 네. 충치는 기본적으로 충치 세균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네. 인공물 자체를 삭게 만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는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 염증은 생길 수 있지만 충치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에 생긴 구멍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메울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쉽게 메울 수 있는데요. 보통 그 구멍 메울 때는 이제 그 치아 머리를 연결해주는 나사 부분이 살짝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나사를 보호해주는 뭐 솜이라든지 뭐 테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를 이용한 뒤에 네. 또 어느 정도는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재료로 막아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전화 뒷자리 376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임플란트나 브릿지 둘 다 모두 일단은 자기 치아 어떤 치아를 발치하고 그러니까 상실했다, 뺐다, 뺀 뒤에 그 자리에 치아를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의 옵션이 되는데요. 네. 자,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뺀 자리에만 다시 치아를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옆의 치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뿌리가 들어가는 그 치조골,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심겨야 되는 부위의 치조골의 양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반대로 브릿지라고 하면 그 밑에 빠진 자리에 있는 치조골은 어떻게 보면 형태 치조골이 많이 부족하거나 꺼져 있거나 얇아져 있거나 이런 것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요. 네. 대신 양쪽 옆에 있는 치아를 일정량 삭제를 해서 말 그대로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는 거거든요. 네. 양쪽 옆에 치아랑 연결해주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치아들의 어떤 상태, 이 치아가 과연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었을 때 잘 버텨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 네. 또 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너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게 옆에 있는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네. 좋은 치과 선생님을 만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알고 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를 선택할 때 치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 기간 차이가 조금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브릿지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치한 날을 기준으로 브릿지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정도 후에 브릿지가 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네. 이유는 발치한 자리의 잇몸이 3개월 동안에는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지난 뒤에는 변화량이 적어서 네. 자, 브릿지를 만들었을 때 인공치아가 잇몸 위에 살짝 얹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 잇몸이 그 뒤에도 변한다면 틈이 생기고 결국은 음식물도 많이 끼고 이런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뼈에다가 식립을 하고 뼈랑 또 임플란트랑 붙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짧아도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기능할 수 있는 치아 머리를 만들어줘서 완료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3859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드려볼게요. 임플란트를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빼는 것이 어렵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원장님,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다시 제거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인데 그런가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치주염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그 픽스처, 즉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서 빼게 네. 된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뼈가 상당히 많이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니라 네. 치아 머리 부분의 보철물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손상돼서 결국은 임플란트 전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임플란트 이 픽스처는 뼈랑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자연 치아를 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픽스처 주변의 뼈를 실제로 갈아내면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 치조골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면 다시 빼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임플란트를 뺀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이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실제로는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리식을 해서 그 뼈 이식을 해서 이 없는 뼈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훨씬 더 어렵고
네, 수술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치과 관련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실 때는 건강한 아침 우리 정보윤 원장님께 질문 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치과 전문의 정보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 건강한 아침에서 시작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의료진들이 전하는 다양한 건강 정보들 저 황선숙이 책임지고 전해드립니다. 평일 아침 5시 5분, 주말 아침 5시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기 위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 신라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를 보니까요. 네. 향신료의 대명사 후추인데요. 네. 후추가 향신료의 대명사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사실 후추 이 식물의 분류를 보면 후추목, 후추과 후추속 식물입니다. 그 얘기는 분류가 이렇게 아주 높은 단위서부터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일찍 분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후추를 영어로 페퍼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 고추를 보통 우리가 레드페퍼라고 그러잖아요. 피망은 벨페퍼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매운맛을 이게 식물이 전혀 다르지만 네. 매운맛을 나는 것들을 다 일종의 페퍼의 종류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페퍼라는 게 후추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 향신료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벨 페퍼, 스윗 페퍼, 뭐 레드 페퍼가 페퍼. 워낙 네. 처음에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식물 분류가 이렇게 네. 쭉 내려오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향신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네요. 네. 후추는 역사도 오래됐고 또 후추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다고 하던데 네. 그만큼 귀한 향신료로 여겨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후추가 보통 원산지를 어디냐 그러면 인도 서남부의 해안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배를 타고 이집트 쪽으로 건너가서 로마까지 전파돼서 그 시절서부터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소위 아라비아 상인들이 실크로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유럽에 많이 전파가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전파됐던 초창기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걸 네. 먹지는 잘 못하고 약 형태로 약처럼 쓰기도 하고 방부 효과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이집트 그 황제 미이라 콧구멍에 보면은 후추가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후추를 뭐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식재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16세기 들어서 가지고 뭐 유럽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들이 소위 이제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향신료 그리고 대표가 후추인데 이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도 많이 치렀고 이런 그 후추 또는 향신료를 쟁탈하기 위해서 뭐 십자군 전쟁, 대항해 시대 이런 것들에 연관돼 있는 게 사실 후추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그 이사벨라 여왕이 그 후추 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네. 콜럼버스 인도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을 인도인 줄 알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이게 인도로 보낸 게 인도에서 후추가 많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것도 어떻게 보면 후추 찾으러 갔다가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 전쟁까지 할 정도로 후추를 손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세 유럽인들이 이 아시아 향신료들한테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럽인들 특히 이제 지중해 쪽 말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유럽인들은 이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네.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이 동물은 한 번 잡으면 사실 고기를 보관할 수 없고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뭐 설탕, 레몬 같은 게 없어서 한 사흘 정도면은 고기가 쉽게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 소금으로 이제 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 뭐 햄을 만들거나 아니면 훈제하거나 뭐 건조하거나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 후추나 다른 향신료들이 방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고기가 상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누린내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의 맛을 좋게 해준다고 이제 생각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간 약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이 점점 더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중개하는 무슨 상인들 특히 이슬람 상인이나 우리가 뭐 섹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이 폭리를 취해가지고 뭐 그 몇십 배 또는 막 100배 넘게 그 가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에 나서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후추에 정말 특별한 약효가 있는지 교수님이 사실 답할 시간입니다. 이 약효에 대해서는 네. 뭐 서양에서도 이제 그런 방부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도 약효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을 찾아봤더니 그 뭐 네. 탕액편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뭐 기를 내리고 속을 데우며 뭐 담을 사귀고 뭐 명치가 차고 아픈 것을 묻게 하고 그리고 뭐 물고기 고기 자라 버섯의 독을 푼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약효가 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향신료들은 어느 정도의 방부 효과나 그 항균 효과, 그러니까 미생물이 자라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들이 사실 이런 효과들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많이 뭐 이 식물 저 식물 많이 있는데 후추는 특히 뭐 항산화, 항당뇨, 항염증 이런 논문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게 사실 후추에는 이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연구가 좀 많이 돼 있고 그렇죠. 네. 이 고추에 캡사이신이 있는 것처럼 네. 후추에 들어있는 유명한 성분이 바로 피페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던데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 피페린 또는 후추에 있는 어떤 성분들과 암과의 연관성, 특히 항암제로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그 결국 이거를 암 치료제로 쓸 수 있느냐라는 연구들을 좀 하는데요. 특히 2009년 그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진들이 한 연구에 보면은 이제 이 후추에서 나오는 피페린을 이 유방세포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약간 줄기세포 숫자를 줄여서 네. 이 암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되게 그 관심을 끌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암 특히 항암제 연구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정상세포에는 괜찮고 암세포를 좀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물질을 찾는 게 굉장히 큰 그 아주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세포 수준의 연구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더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이 피페린이 어떤 그런 항암제로서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국내 연구진이 이제 네. 피페린 말고 그 후추에 존재하는 그 파이폴롱구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이 그 뭐 엠토르라는 단백질인데 이게 암세포에서 활성이 높은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정상세포는 놔두고 요 암세포만 약간 골라 죽이는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또 이 좋은 논문 발표하셔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후추에 있는 어떤 이런 양리적인 성분들이 이제 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수준 그 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수준으로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추를 우리가 많이 넣어서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서 먹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먹는 수준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후추에는 이런 유용 성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후추는요, 네. 검은색 후추, 또 흰색 후추가 있던데 네. 그 차이는 뭐예요? 이게 뭐 흑후추, 백후추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게 같은 품종, 같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인데요. 이 후추 열매는 익어갈수록 이 매운맛이 점점 강해져요. 그 얘기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향 성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은 향 성분은 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후추는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향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네. 흑후추라는 거는 이제 크기는 어느 정도 다 자랐지만 익지 않은 초록색 열매를 따가지고 이거를 그 물에 잠깐 넣었다가 그 세포를 터뜨려 가지고 이제 갈변 효소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검게 말리면서 변화해서 이게 흑후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후추는 완전히 익은 그 후추 열매로
그 물에다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담가뒀다가 이제 과육증 같은 걸 다 제거하고 말려면은 이게 백후추가 되는데 네. 다 익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백후추는 이제 매운맛을 더 강하게 내고 싶을 때 주로 쓰고요. 흑후추는 이 향이 좀 더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서양에서는 아니면 이제 또 아시아 쪽에 후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그 그린 후추도 있고 또는 뭐 소금물이나 식초에 이렇게 재운 뭐 핑크 후추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다양한 종류의 후추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아, 그리고요. 또 다들 이 통후추 가는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집에 그라인더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요즘에는. 네, 직접 갈아서 통후추를 갈아서 고기를 구울 때 뿌려 먹기도 하는데 네. 후추를 뿌려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10배가 높아진다는 말도 있어서 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사실 이게 2016년도에 어떤 언론사에서 제목을 네. 고기 구울 때 후추 뿌리면은 암 걸릴 확률 10배 높아진다라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좀 잊힐만 하면 또 한 번씩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은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뿌리고 그러니까 후추를 처음에 뿌리고 구우면은 네. 소위 나쁜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불리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이제 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 뿌린 것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아크릴아마이드는 일단 우리가 보통 1군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인체의 발암성이 확실하게 인정됐다라고 보는 물질은 아닙니다. 아직 이제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인정됐는데 사람에게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감자튀김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후추에도 사실 이 탄수화물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온에서 가열되면은 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발암 물질의 양이 10배 늘어난다고 해서 암 걸릴 확률이 10배 늘어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후추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절대량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감자튀김이라든지 우리가 탄수화물을 튀겨 먹을 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후추 때문에 무슨 뭐 암 발생 위험률이 엄청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후추를 뿌릴 때는 고기에다 특히 이제 고기 구우실 때 이제 후추를 미리 뿌리시기보다는 좀 구운 다음에 뿌려서 드시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네. 향신료의 대명사 후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고기 요리에서 후추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왠지 그렇습니다. 고기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하지 않게 향신료 맛을 돋울 수 있을 만큼 구우신 다음에 살짝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부산신라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지치 시간에 내드린 닥터 유 퀴즈의 정답은 폐색전증입니다. 정답자 선정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만 봐도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니로 양복규님, 이현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조용필이 노래하는 고추 잠자리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